저는 이제 민법, 임대차 10문제 한번 볼 거고요. 자, 먼저, 오케이. 자, 임대차가 뭐냐? 임대차는 이제 그 물건 사용 계약이에요. 서로 물건 사용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라 하고,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빌리는 사람, 임대인이 빌려주는 사람. 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임차인, 빌리는 사람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집계약할 때도 보증금 주죠. 근데 월세 안 주면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요런 겁니다. 요런 채무를 이제 담보하는 거고, 이제 담보되는 채무는 간단히 읽어주시면 돼요. 뭐 차임 채무, 이제 차임 채무가 이제 이제 빌린 대가로 뭐 주는 금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줬을 때, 그리고 목적물 반환 의무. 이제 만약에 뭐 집 같은 거 빌려줬는데 집 반환 안 했을 때 보증금에서 다 까버리고, 원상회복 의무. 집 같은 거 이제 맘대로 막 그 물건 뭐 벽지 훼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면 벽지에 드는 뭐 비용 다 보증금에서 깝니다. 손해배상 채무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 후에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자, 당연히 보증금에서 다 까죠, 저희가. 자,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뭔 소리냐? 자, 피담보 채무, 우리 담보된 채무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월세 2달이 밀렸어요. 그럼 2달치가 보증금에서 빠져서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와 제3자.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물 소유주가 다르고 토지 소유주가 달라요. 그래서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립니다. 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이 토지를 빌린 사람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이제 그 임대인이 토지 임대인이 팔았어요. 제3자에게. 그래서 그거를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 취득해서 등기, 그러니까 기입을 했다 하면은 임차인이 그 후에 건물 등기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 건물 등기는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 요건이에요. 근데 자, 요거 판례 핵심 문제 읽으면 좀 쉬우실 건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건 취득 등기를 한 경우, 자, 한 경우 임차인이 그 후 건물 등기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임차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3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우리가 이제 그 집 월세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3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건물에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제 대항이 가능한데, 등기 전에
등기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 항변권이 점유가 됐어요. 자,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전까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시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고 내가 동시에 나가야 되지 보증금도 안 받았는데 나 나갈 수 없다. 이 소리예요. 뭐 맞긴 하죠. 보증금 떼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판례식은 똑같은 소리고 동시이행 항변권 점유와 부당이득이 있어요. 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아무튼 뭐 고깃집을 했어요. 근데 망해가지고 이거를 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상가 건물들은 보증금이 크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증금을 안 주길래 점유는 하고 있었어요. 그 대신 뭐 수익 낸 건 따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정당한 이유로 이제 그 점유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대차와 임대인 전차인 관계.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자, 전대가 그냥 이제 뭐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차인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임차인 이후에 이제 전대인 이런 관계가 성립된 거죠. A 관계, B 관계. 그 대신 판례는 요 임대인이랑 전차인 관계에서도 법률 관계 인정된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법률 인정. 왜냐면 임대인이 동의를 얻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은 이제 목적물 반환 의무랑 차임 상당 손해배상 등을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해야 돼요. 판례 핵심 문장 읽으면 좀 쉬운데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이 중간에 빠져나갔던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A, B가 있으면 얘가 전차인이에요. 전에 있던 임차인이다 해가지고 B가 최종 임차인이 되겠죠. 이 전차인은 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제가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이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나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됐으니까는 우리 계약 이번 연도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통지 후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너무 늦게 얘기해주면 3개월까지는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게 요거 때문입니다. 자,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해요. 하지만 단 1회만 행사 가능하고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 할 수 있거든요. 갱신 거절 또는 조건 통지 때문에 요때 쓰는 거예요. 계약 갱신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 실거주 갱신 거절 있어요. 자, 임대인은 다음 경우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주해야 된댔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가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럴 때 왜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실제로
여기 살아야 돼요.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이젠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사의 증명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산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죠. 왜냐면 구라로 너 나가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의사표명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나가라 해가지고 다른 집 알아보는 거랑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등기 명령. 임차인 등기 명령은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때문이에요. 왜냐면 등기를 안 했을 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아요. 왜냐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 압류, 가압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는 이제 소멸시효가 우리가 이제 어떤 기간이 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범죄 저지르면은 이제 그게 뭐 5년 후에는 소멸시효에서 그 범죄가 뭐 없는 걸로 된다. 그래서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비슷한 건데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 동안 가는 건데 이때 중단이 걸리면 그 이후에 또 이제 남은 기한을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건데 압류나 가압류, 뭐 가처분 이런 걸 하면 중지가 걸리거든요. 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에 준하는 효력이 없는 이유가 애초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 자체가 없으니까. 고소리입니다. 자, 필요비 상한과 차임은 이제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거예요. 만약에 그 집 건물에 들어갔는데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갈았어요. 그럼 임대인이 상환해줘야 되는 거야. 필요비 같은 경우는.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이니까. 이거랑 이제 차임 지급 의무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요. 임차인은 필요비 범위 내에서 차임 지급 거절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1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까고 줄게 이런 거는 이제 아니 이거는 못 까고 준다. 약간 요러면서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제외국민 임차인의 대항력. 제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 동거가족이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국내 고소신고가 이제 국내에 살고 있다. 이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주민등록과 동일한 공시기능 인정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외국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뭐 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외국인이 이제 임차인인 경우 동거가족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고소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공시 기능을 가진다. 요 두 개. 뭐 이거 외에 뭐 다른 뭐 이상한 거 나오면은 그 공시 기능을 가지지 않아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가 있어요. 자, 명의신탁자는 이제 요즘엔 제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명의신탁자는 이제 부동산 실소유주인데 주이지만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명의를 신탁 맡긴 거죠. 이 사람이랑 임대차. 자,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체결에 권한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는 유효하다. 당연하죠. 실소유주랑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은 무슨 막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도
명의 수탁자가 이제 등기상 소유주예요. 임대차 효력 주장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은 이제 주택인도랑 직원 주민등록입니다. 직원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왜냐면 기숙사 같은 경우 있죠. 회사 기숙사. 요런 경우입니다. 자,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직원 주민등록은 업무 관련성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되는 거고. 자, 요거 요약 정리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묵시적 갱신의 진 3개월 1회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아니하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당연히 수선 의무 부담해야 되죠. 맞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자, 보면은 틀린 소리 같은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기 약정으로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돼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왜냐면 임대차는 낙성계약이에요. 이게 낙성계약이 뭐라 했죠? 저희 상법에서 서로 합의 시간. 그래서 본인 물건이 아니어도 임대인이 뭐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 물건도 임대 가능해요. 단지 이럴 경우 이제 임대인이 실제로 사용 수익 불가능 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요. 발생.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소리입니다.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이 뒤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맞죠? 왜냐면 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주택 하나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주택 하나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체결할 것을 요구돼요. 왜냐면 아무 권한 없는 제3자의 계약은 보호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위에 거랑 다른 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자, 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되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 권한이 없으면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틀린 겁니다. 얘는 그냥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단지 이제 뭐 채무불이행 뭐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뭐 손해배상 요구 뭐 발생할 수도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자, 4번. 임차인의 임차목적으로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의 기한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의 이행상 권력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권력 관계가 이제 이행상 이제 그 둘이 관계가 있냐 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이제 같이 가냐, 같이 뭐 운영을 같이 하냐, 약간 요 소리인데 이제 보면은 자, 요 권력 관계를 가지는 양채무가 뭐냐? 그냥 운명을 같이 하려면 별개의 원인이 아니어야 되죠. 예. 자, 보면은 임차인의 임차 목적으로 반환 의무랑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이건 당연히 다른 거죠, 두 개. 임차인은 계약에 의해서 반환 의무가 지는 건데 지금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권력관계, 운명을 같이 한 상대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별개 원인입니다. 얘는 계약상으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계약이 아니라 별도예요.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 이제 근저당권은 이제 불뚝 그냥 그 채권 최고 한도 내에서 담보 설정 권리.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은 채권을 다 이제 마무리 지었을 때 없어지지 일부만 변제돼도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산기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 그 건물을 담보로 이제 돈 빌렸을 때 그럴 때 이 근저당권이 잡히고 그래서 은행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매수 청구를 해서 돈을 주면은 그게 근저당권으로 다 은행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은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건물이 현존한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히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이 그겁니다. 이제 또 건물을 상대로 그 담보를 봐서 그 대출받은 거 그 공장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다 포함된 가격을 우리가 요거를 공제하면은 얘네들은 뭘로 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소리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는 공부상이 그거예요. 그 지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공부가 그 있었는데 토지 장부인가? 아무튼 뭐 그게 아니라
건물의 현황, 뭐 용도 등을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뭐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소리죠. 왜냐면 상가 건물은 그 건물에서 물건을 팔아야 돼요. 이 단순히 이제 그 만드는 공장 자체는 우리가 뭐 상가 건물이라고 하지 않죠. 자, 그다음 2번. 건물 내부 연한 등에 따른 철거, 뭐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만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 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 등에서 뭐 철거, 뭐 이런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험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맞죠? 왜냐면 왜냐면 이거를 이미 고지했잖아요. 고지해서 이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방해한 게 아니에요. 뭐 실제로 이제 뭐 권리금 회수를 뭐 방해했으면은 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시점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볼 수 없겠죠. 그다음 차임 지급 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발생 종기가 그냥 발생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해제 시에라고 할 것이다. 아니죠. 왜냐? 자, 우리가 앞에 봤을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은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했죠. 보증을 못 받으면은. 근데 임대차 해지 시에 바로 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때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될 때예요. 왜냐면 우리가 동시 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물이 반환되면은 당연히 돈을 돌려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어디 있지? 지연 손해금은 당연히 목적물이 반환될 때 목적금 반환 의무가 생기죠. 이때부터 보증금을 반환 안 했을 때부터 생겨요. 그래서 계약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 반환 시점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그 임대인 A, B, 전차인, 실임차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 계약 시점인데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 대신 A가 나
월세 내주는데 네가 왜 그거를 또 월세를 내주겠냐 이런 식으로 그 제재를 못 가한다는 거죠. 왜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 A랑 B랑 계약을 했는데 A랑 아니지 B랑 C랑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A는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 확정 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거 확인하는 이유가 혹시나 뭐 너무 과도하게 얻어먹었을까봐. 그리고 혹시나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약간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소리예요. 자, 3번.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이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하여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이유가 은행에 대출을 빌리잖아요. 대출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보다 그 대출한 금액을 빨리 모았어요. 그래서 빨리 갚잖아요. 그러면 원래 갚아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만큼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근데 미리 받음으로써 이 이자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를 더 주고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조금만 받아가지고 미리 갚아보시면은 이자 조금을 더 내야 돼요.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2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 친의 영장자가 제사 주치자로 우선한다. 이거 맞는 소리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완전 옛날에는 이게 최근친의 이제 남자 연장자였거든요.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녀 평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 주체자로 우선한다. 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고 유언 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 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 테이프나 녹음 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맞아요. 순간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도 맞죠? 왜냐면은 이제 막 유언을 쓸 때 너무 힘들어서 유언을 못 남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증 변호사 부르고 내 유언은 이거다 하면서 남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하면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냐요. 자, 지상권은 그냥 토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에 지상을 쓴다. 토지 윗부분, 지상 부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윗부분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럴 때는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 토지 위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됐어요. 그럴 때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 설정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그 토지 빌린 사람이
뭐 계약 기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끝나면은 내가 힘들게 건물 지었는데 이거를 이 토지 소유자한테 주워 가야 되니까는 이게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좀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한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여기 지상권을 좀 더 길게 더 달라. 지상권 갱식 청구권이나 아니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사하고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해달라 라고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멸했잖아요. 그럴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갱신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면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럴 경우에 요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철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집 살 때도 원래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토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건물 철거를 하거나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았지만은 뭐 토지 매수 협의를 하거나 뭐 지상권 설정 협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하는데 법적으로 보상된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픕니다. 아무튼 뭐 이건 둘째치고. 5번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것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로 뭐 허용되지 않고 사양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조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 협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게 영구로 설정한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맞아요. 허용되지는 않아요. 되진 않는데 요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는 이것까진 맞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모형의 소유권을 창조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거든요. 원칙에 의해서 가능해요.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약의 자유 원칙에 의해서 이 영구로 설정한 거는 허용되지 않지만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거는 허용된다. 네, 요 소리입니다. 만약에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뭐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영구적으로 설정이 아니라 최대 20년이거든요. 그럼 영구가 아니라 20년까지 반영하고 그 이후가 무효예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건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건물 매수 청구권은 다 있어요. 네. 이제 이 권리는 그 특정 사유가 아니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이제 토지 임대차에서는 이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이런 이유들, 특별한 사정, 뭐 토지 임대 목적에 뭐 반하고 뭐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뭐 고가의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고 있던 수익까지 고려해야 될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패스할게요. 건물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자체 가치를 보유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자, 이 뒷부분 볼게요. 토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없음. 왜냐? 약간 이게 우리 그 집으로 따지면 월세의 보증금 개념이에요. 근데 채무 비리.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내가 내 돈 주고 건물을 사겠어요? 아니죠. 그냥 조용히 나가라. 요거예요. 보증금처럼 받아가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잠깐만 사용하는데 잠깐만 사용하는 거는 부속물 뭐 지상 건물 매수 청구권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의 수선 내지 증축 부분이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얘는 건물 자체에 흡수되었어요. 그래서 부속물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었었고 5번으로 갈게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부속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로부터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가 있어요. 사용 수익 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회사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갑회사는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을 회사의 사용 수익 계약을 체결한 자일 뿐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보여야 한다. 맞고? 맞죠. 왜냐면 대리한 건데. 아니 예를 들면은 내가 뭐 B한테 이제 책을 빌려줬어요. 근데 B가 C한테 뭐 맘대로 너 이 책 뭐 맘대로 뭐 찍고 쓰든 뭐 맘대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 소리입니다. 2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을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적법하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줬죠.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 동의를 얻었어요.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는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이제 그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동의를 얻어서 뭐 적법한 매수한 부속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를 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냥 동일합니다. 적법한 전대차에서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서류고요. 두 번째.
그럼 여기서 궁금하겠죠. 지금 이거는 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였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하지 않았을 경우, 그럴 때는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관계는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적법하지 않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 관계가 아니니까. 자, 그다음 임야 상태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공유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뭐 필요비 이런 비용을 용도로 묻지 않고 이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 조성비는 그 상한 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취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아니 그 아무것도 쓸 수 없는 토지를 내가 다 만들어 줬는데, 이제 건물은 나중에 만들어서 이제 뭐 그 건물 매수 청구권 이용해서 이제 청구하면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필요비라고 뭐 요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지 조성비는 내 생돈 들여서 대지를 깨끗하게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조성비 같은 경우는 상한 폭이 특약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단순한 유익비가 아니라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포기하는 약정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익 면제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너무 당연한 소리죠. 보증금이라고 했죠.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한이 없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 청구가 선행되어야 된다.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그 기간이 정함이 없었어요.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선행될 필요는 없어요. 자, 5번. 6번.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이제 용익권은 타인 소유를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거고,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될 때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뭔가 되게 많고 어렵죠. 간단히 요약하면은, 자, 용익권적, 이게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곧바로 소멸돼요. 임차권 기간이 종료되면. 근데 담보권적 권능은 이제 자, 임차 보증 반환 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유, 계속 점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점유하는 거는 오케이, 인정해줄게. 근데 너는 수익내면 안 돼. 이 소리가 요 소리입니다. 요의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 그 대신 담보권적 권능, 계속 점유는 소멸하지 않는다. 요 소리예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입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보증을 받기 전까지 말소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자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될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원인 없이 말소되면 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그 어려운 단어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간단히 정리만 하면 쉽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상호 대응 관계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왜냐면 목적물을 이제 그 부분적으로 만약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나 이 부분은 못 주겠다라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전체는 당연히 거절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이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대요. 그러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손해배상 의무를 져요. 원상 회복 의무는 부담합니다. 그냥 임대인이 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맞죠?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여 동시에 항목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이상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이게 그 소리입니다. 보증금 받을 때까지 점유 가능. 그 대신 사용 수익은 안 됨. 요 소리입니다. 이거를 좀 길게 풀어 쓴 거고요. 자, 밑에 거.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후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의무는 이행 불능되었다고 할 것이고 너무 길게 써놨네요. 이러한 이행 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 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너무 긴데 이제 그냥 그 소리입니다. 자, 왜 이 문장이 맞는 소리냐?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존속하나 볼 수 없다. 이게 왜 맞는 소리냐면 자,
이게 위에서도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체결할 수 있는데, 이번 보면은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서로 계약하면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했잖아요. 밑에가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낙성계약 적법하게 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해집니다. 하지만 이 임대인이 뭐 이런 위험 사유들을 다 속였어요. 다 속이고 다 구라치고 규칙 사유가 있어요. 있으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이런 이유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다음 7번. 미등기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세장의 소유자라고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 미등기 건물은 등기 불가요. 건물 등기 전 소유권 취득 불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이 제3자는 그거거든요. 그 계약에서 보호해주는 제3자. 근데 등기된 거 자체가 아니니까는 애초에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건 맞아요. 왜냐면 자, 등기는 없더라도 이제 건물 명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토지 임차 계약을 했으니까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가능해요. 단지 이제 단지 이제 완전한 권리 취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후문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나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 등기가 거쳐져 경매 신청이 등기가 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또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기 여부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 이제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토지 대장이나 이런 등기 등본을 떼도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기가 되는 경우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상 취득 뭐 아니면 점유해서 내가 실제로 사야겠다
이제 건물 소유자 뭐 승계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인정 가능해요. 왜냐면 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등기가 법적 효력이 생기려면 이제 처음부터 다 뜯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많아서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증거만 제출하면 된다. 굳이 등기는 안 해도 되는데 등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 증명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그래요.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은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런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가능성 물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왜냐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등기 전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 일단 미등기 건물이다. 그건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8번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당연하죠. 그냥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목적물을 이제 임대인에게 뭐 인도할 때 발생되는 비용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그 3자가 토지의 물권 취득을 했을 때요. 이거 앞에서 나왔죠? 임차인은 그 지상 건물 등기하더라도 그 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매수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당한 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맞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자 동의를 얻었어요. 별개의 전대차 계약이 성립하며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돼 아니죠. 자 동의를 했을 때는 별개의 이런 계약이 성립됐고 이미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임대차 기간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한 보호법 시한에서 갱신 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해지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가 1월 29일에 도달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때 해지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맞죠? 왜냐면 3개월 이후에 이제 그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는 소멸시 후 중단 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냥 임차권 등기해라. 요 소리예요. 그래서
뭐 따로 뭐 가압류나 뭐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냥 임장권 등기는 그냥 임차인 대항력과 대항력, 항력이랑 우선 변제권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강제로 하는 효력 자체는 없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이 있고, 맞죠?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고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에서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 등기상 증명서에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항력이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아니죠? 왜냐? 다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범위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에요.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 인도받아 주민등록 이미 마쳤어요. 그곳에 거주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맞죠? 맞아 문제.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죠. 그러니까 대리자죠. 대리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기록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왜냐면 주장 못하면은 완전 눈 뜨고 코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주를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맞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을 본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2개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은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서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그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맞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취득 요건은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는 재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재외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적 동포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한다. 맞죠? 답 2번입니다. 네, 오늘 민법 임대차 파트 수고하셨습니다.